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서유아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드레스 전체에 흩뿌려져 화려한 대기실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차가운 빛을 발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값비싼 화장과 정교하게 빗어 올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몇백 배는 뛰어넘는 보석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녀의 검은 눈동자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 눈은 이 모든 화려함이 거짓이며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절벽 끝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 손에 든 작은 부케에서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지만 유하의 코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만이 맴도는 듯했다. 일주일 전 의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동생 민준의 수술이 시급하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자매에게 그 돈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낡은 전단지 한 장을 발견했다. 고액의 비밀 보장, 당위 역할 대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고, 며칠 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남자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신부가 되어주는 것. 하룻밤이면 끝나는 역할이었다. 신랑의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남자이며 어떤 이유로 인해 진짜 신부가 식장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뿐이었다. 유아는 그 남자의 눈에서 어떤 동정심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아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계약서는 그녀의 하룻밤과 동생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래였다. 시간 다 됐습니다, 신부님. 방문이 열리고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 정중하게 말했다. 신부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유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대기실을 나서자 길고 호화로운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발소리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이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를 걷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결혼식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처럼 보이는 방이었다. 수십 명의 하객 대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서류를 들고 있었다. 창밖에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는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유하는 숨을 참았다. 남자의 이름은 계약 직전에야 들을 수 있었다. 강태준, 국내 최대 패션 및 호텔 그룹인 아우라의 냉혹한 CEO. 언론을 통해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강태준의 시선이 유에게 닿았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호기심도 심지어 경멸조차도 없었다. 그는 마치 값비싼 가구를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유아는 그 시선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두려움, 절박함,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수치심까지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그의 차례가 끝나자 펜은 유아에게 건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짜 이름, 계약서에 명시된 그 이름으로 서명을 마쳤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차가운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유한은 하녀의 안내를 받아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침실로 향했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유하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검은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차갑고 미니멀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한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웨딩드레스가 불편했지만 감히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지고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유한은 그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방 한쪽에 있는 바로 가서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유한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기이한 결혼식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신을 경멸하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유하를 바라보았다. 아까보다 더 강렬하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유하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신부의 역할은 하룻밤 동안 그의 곁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그 곁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카펫 위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유한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곧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그녀 바로 앞에서 멈춰 서기만 했다.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유하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이 비쳤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열리는가 싶더니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몸을 돌려 방 반대편에 있는 서재 공간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 방에 유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유하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굴욕이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경멸의 말을 퍼붓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완벽한 무시는 그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방 안에 값비싼 장식품 중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유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강태준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거기 있어.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유한은 다시 입을 닫았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드레스를 입은 채 거대한 침대의 가장자리에 웅크리듯 누웠다. 그의 공간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안과 모멸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공기에 유한은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태준은 밤사이에 나간 모양이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동생의 수술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였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수표 한 장이 그녀가 치른 하룻밤의 대가였다. 수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어제 입고 왔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값비싼 보석들도 모두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 저택에 자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의 저택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면서 마주친 몇몇의 하인들은 그녀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명령이라도 받은 사람들 같았다. 저택의 현관문을 열자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회색빛 하늘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유한은 손에 든 수표를 꽉 쥐었다. 이것으로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 어젯밤의 기묘한 결혼식, 그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것은 단 하룻밤의 거래였을 뿐 다시는 얽힐 일 없는 두 개의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고 끔찍했던 기억 위에 새로운 일상의 먼지를 쌓아주었다. 서유아는 그날 밤의 일을 마음속 깊은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동생 민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갔다. 유아는 동생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치른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북촌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그녀의 작업실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작업실 안은 그녀가 직접 천연 염색한 색색의 실과 원단들로 가득했다. 배틀에 앉아 실을 엮을 때 유한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짜임이라는 그녀의 작은 공방은 아직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정교한 솜씨를 알아보는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었다. 그날 밤 얻은 돈의 일부로 작업실 월세를 내고 재료를 구입했다. 남은 돈은 민준의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술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그 남자, 강태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병원에서 온 등기우편 한 통이 그녀의 소박한 평화를 흔들기 시작다. 이상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민준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유하의 눈이 커졌다. 편지의 내용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민준의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이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완납 처리되었다는 통보였다. 그리고 그 후원자가 병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앞으로 남은 채무 관계는
그 후원자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굴까?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금액을 대신 지불하고 그 권리를 가져갔단 말인가? 유한은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며칠 동안 유한은 불안에 떨며 아무 일도 손에 잡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공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인사동 거리에서 열리는 작은 공예 장터에 자신의 작품을 내놓고 있던 참이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주변의 소박한 풍경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섬처럼 겉돌았다.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곧장 유아의 작은 좌판 앞으로 걸어왔다. 몇 주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조각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유아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저 남자의 얼굴을 하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서유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가 짜놓은 비단 스카프를 아무런 감흥 없는 표정으로 만지작거렸다. 재주가 좋군. 이런 촌스러운 곳에 있기에는 아까운 실력이야.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긴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스카프에서 손을 떼고 유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병원비 채권자로서 내 채무자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역시 그였다. 당신이었군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녀가 따져 물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전혀 닿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서유아 씨, 난 당신이 대역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알고 있었다고요? 유한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그날 밤의 그 모든 침묵과 무시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원래 신부가 되기로 했던 여자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집안의 딸이었지. 그녀는 결혼을 이용해 나를 흔들 생각이었지만 난 그런 유치한 수에 놀아날 만큼 한가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가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체할 사람을 구해뒀던 거야. 그는 마치 체스 게임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조건이었지. 깨끗한 배경, 절박한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하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인형에 불과했다. 이제 본론을 말하지. 나와 결혼해야겠다. 강태준은 폭탄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유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제정신이세요? 그날 밤 계약은 끝났어요. 돈도 받았고. 그녀의 말을 그가 가로막았다. 그건 하룻밤 대역의 대가였고 이제부터는 진짜 아내의 역할에 대한 계약을 해야지. 기간은 1년. 내 어머니, 아니 새어머니께서 자꾸만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시는 통에 골치가 아파서 말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배경도 야심도 없는 그저 내 옆자리를 조용히 채워줄 아내가 필요해. 당신처럼.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의 좌판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약에 동의하면 당신 동생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와 생활까지 내가 책임지지. 당신의 이 작은 공방도 원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줄 수 있어.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난 당장 채권을 행사할 거야. 당신의 공방, 집,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 가족을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수도 있어.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유한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은 악마야. 어떻게 사람의 약점을 잡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난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유하를 바라보았다. 악마라, 맞아. 내가 사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모두가 서로를 이용하고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난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거야. 당신의 1년과 당신 가족의 평생을 맞바꾸는 아주 합리적인 거래. 그는 유하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미 하룻밤은 팔았잖아. 365일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지? 그의 잔인한 말에 유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눈물을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좋아, 24시간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거절한 걸로 알겠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계약서 위에 올려두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계약서와 깊은 절망감뿐이었다. 유한은 무너져 내리듯 좌판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운명의 거대한 덫에 걸려버린 작은 짐승이었다.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욱더 그녀의 목을 조여올 뿐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을 동생 민준을 떠올렸다. 이제 막 희망을 찾기 시작한 아이의 얼굴에서 다시 웃음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유한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작업실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다. 자존심을 지키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결국 동이 틀 무렵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기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입니다. 유한은 눈을 감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마저 삼켜버리며 말했다. 서유합니다.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준의 검은 세단이 거대한 철제 대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서유한은 자신이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시 찾은 강씨 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차가웠지만 지난번처럼 하룻밤 묵고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풍경을 다르게 보이게 했다. 이제 이곳은 그녀가 앞으로 1년간 살아야 할 감옥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하인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기계적이고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인사였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유한은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택을 향해 걸었다. 그는 그녀를 환영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안내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앞서 걸을 뿐이었다. 이 집에서 당신은 내 아내야.
현관의 거대한 문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 특히 내 새어머니 앞에서는. 그의 목소리는 경고에 가까웠다. 유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아내 역할이란 결국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 모든 공격을 대신 받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온 첫 번째 전쟁터였다. 거대하고 긴 식탁의 상석에는 우아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명예회장이자 강태준의 새어머니인 박선화였다. 그녀는 유하를 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태준이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아이라는 호칭은 명백히 유하를 아래로 보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서유하라고 합니다. 유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선화는 대꾸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보다시피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안주인 행세를 하려면 배워야 할 게 많을 텐데 걱정이구나.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독처럼 식탁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유하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바일터였다. 그때 박선화의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수님께서 놀라시겠어요. 그는 강태준의 이복동생인 강지훈이었다. 그는 형과는 달리 따뜻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하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수님. 동생 강지훈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형수님은 형님께서 선택한 분이니 저희는 믿고 따라야죠. 그의 말은 합리적이고 다정하게 들렸다. 하지만 유하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미묘한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형님께서 선택한 분이라는 말은 유하 자신의 가치가 아닌 오로지 강태준에게 종속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듯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강태준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박선화가 유하의 가족과 학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질문을 던질 때도, 강지훈이 교묘하게 유하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도 그는 방관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유하를 변호해 주지도, 그렇다고 공격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유에게는 가장 큰 절망감과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유하를 향한 조용하고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박선화는 유하를 위해 최고급 디자이너들의 옷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을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그 옷들은 하나같이 유하의 단정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스타일이었다. 그녀가 그 옷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자 박선화는 우리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구나 라며 모두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그것은 너는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어머니께 점수를 딸 좋은 기회라며 유에게 다도를 준비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친절하게 최고급 차와 닭이 세트를 준비해주며 기본적인 예법까지 알려주었다. 하지만 정작 박선화 앞에서 차를 우려낼 때 차십에서는 향기로운 향 대신 역하고 쓴 냄새가 올라왔다. 박선화는 즉시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싸구려 차십을 감히 내게 올리는 거냐. 역시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하는 집마다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유아는 당황했지만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이 몰래 차심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저택의 하인들 역시 박선화의 보이지 않는 지휘 아래 움직였다. 그들은 유하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의 요청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식사는 항상 차갑게 식은 후에야 나왔다. 때로는 중요한 가족 일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그녀를 바보로 만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고립시키고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아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유아는 매일 밤 거대하고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유아를 잘못 봤다. 그녀는 연약한 들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에 가까웠다. 굴욕과 모멸 속에서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태준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하는 대신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았다. 저택의 뒤편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버려진 작은 유리 온실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청소하고 작은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디자인을 시작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다. 어느 날 밤 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유아는 그의 책상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선화의 괴롭힘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내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죠? 제가 방패가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는 나를 공격해도 좋다는 허락이고 우리 두 사람 모두를 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대신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전략적인 질문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집에서는 누구의 미소도 믿지 마. 그리고 절대 그들에게 당신의 약점을 보이지 마. 그것은 위로가 아닌 냉정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유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 순간 강태준은 그녀를 그저 무력한 희생양이 아닌 이 전쟁에 참여한 또 한 명의 플레이어로 인정한 것이다. 비록 가장 약한 말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아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자신을 구해줄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 차갑고 잔인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아름다운 문양들이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아우라그룹 창립기념 자선갈라. 서유아가 강태준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서는 첫 무대였다. 그녀는 박선화가 골라준 몸에 맞지 않고 색깔도 애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경 속에 흐릿하게 지워버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 미소를 나누는 연회장 안에서 유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강태주는 평소처럼 그녀보다 몇 걸음 앞서 걸으며 그녀를 값비싼 액세서리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우라 그룹이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만든 새로운 럭셔리 텍스타일 패턴을 공개하는 순서였다. 하지만 공개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무대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메인 스크린에 띄워야 할 패턴의 디지털 파일이 손상되었고 유일하게 준비된 실물 샘플에는 눈에 띄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수백 명의 귀빈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질 끔찍한 방송 사고이자 특히 예술적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해외 투자자 두부아 씨와의 계약이 걸린 중대한 위기였다. 무대 뒤의 혼란 속에서 유하는 우연히 문제의 샘플 원단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한눈에 그 패턴이 한국의 전통 매듭 문양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임을 알아보았다. 외국 디자이너의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동양의 무늬로 보였겠지만 유하의 전문가적인 눈에는 문양의 균형과 철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죽은 디자인으로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젊은 스태프에게 다가가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이 매듭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이건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이 선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즉석에서 새하얀 종이 위에 완벽하게 수정된 문양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재탄생한 매듭 문양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그녀는 스태프에게 각 선과 매듭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영원한 연결과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장실을 찾기 위해 우연히 무대 뒤를 지나던 두부아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그는 유하의 손에서 그려지는 스케치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브라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요. 두부아 씨는 유명 디자이너의 결함 있는 샘플은 쳐다보지도 않고 유하의 작은 스케치를 향해 감탄을 쏟아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강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다. 해외 투자자가 자신의 투명 인간 아내의 그림에 찬사를 보내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거대한 위기를 해결해버린 이 기막힌 광경을 처음으로 강태주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다른 눈으로 서유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가난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진 한 명의 전문가, 예술가를 보았다. 강태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무대 스크린에 저 스케치를 띄워. 그의 단호한 명령에 스태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거대한 무대 스크린에는 유하가 방금 그린 섬세하고 아름다운 매듭 문양이 비춰졌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두부아 씨는 크게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 강태주는 유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시선은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오래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유하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다. 늦은 밤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에 지친 유하는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선화와 강지훈이 나누는 은밀하고 악의에 찬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 천박한 애 때문에 일을 그르칠 뻔했어. 설마 저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차피 곧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님의 비밀, 금괴에 있다는 그 결정적 증거를 강태준보다 먼저 손에 넣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아우라 그룹을 경쟁사인 태영에게 넘기고 우린 그 대가로
유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회사를 통째로 라이벌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돌아가신 선대 회장이 남긴 비밀 증거, 그리고 자신을 처리한다는 말. 유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공포에 질려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박선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유아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윽박지르거나 위협하는 대신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유아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며 속삭였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아가.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박선화가 유유히 사라지고 유아가 공포심에 떨고 있을 때 발코니 문 앞에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둘의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굳어버린 유아의 표정과 박선화의 싸늘한 기운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밤 공기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유아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밤이 깊었군. 들어가자.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행동은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아주 작은 보호의 신호였다. 유아에게 그 차가운 옷감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갈라쇼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강씨 가문의 식탁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선화와 강지우는 유아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저기가 번뜩였다. 유아는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다. 어젯밤 엿들은 대화와 박선화의 섬뜩한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던 강태준이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질문은 명백히 유아를 향한 것이었다. 어젯밤 박 여사께서 무슨 말을 했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의 모든 시선이 유에게 쏠렸다. 박선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조언대로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사건으로 모든 것의 판이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그들의 목표물이 되었다.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마주보았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다만 분수에 맞지 않는 호기심은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박선화의 경고를 그대로 전하며 공을 강태준에게 넘겼다. 식사가 끝나고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로 유아를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조언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당신이 들은 것 전부 말해. 그의 눈빛은 그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웠다. 유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선화와 강지훈이 아우라 그룹을 경쟁사인 태영에 넘기려 한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선대 회장의 비밀, 금괴에 있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이미 새어머니의 야심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배신이 이 정도로 깊고 파괴적일 줄은 몰랐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의 등에서 깊은 분노와 고독감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는 유하를 더 이상 쓸모있는 장기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게임의 핵심 증인이자 가장 먼저 제거될 수 있는 타겟이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어.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하고 박 여사와 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복수를 위해서. 그것은 그들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계약,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차가운 고용주와 피고용인에서 비밀스러운 공모자로 변했다. 그들은 박선화가 꺼리는 선대 회장이 쓰던 낡은 서구에서 밤늦게 몰래 만났다. 강태준은 회사의 내부 정치, 태영그룹과의 관계, 그리고 의문점 투성이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금고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박선화가 그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은 그 대가로 집안의 동태, 박선화에게 충성하는 하인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진 강지훈의 교활한 행적에 대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 함께 정보를 맞추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어느 늦은 밤, 며칠 동안의 긴장감에 지친 유한은 산더미 같은 서류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녀를 깨우려던 강태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다. 처음으로 보는 무방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보며 이 전쟁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 깨달았다. 낯선 감정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죄책감과 보호 본능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는 대신 자신의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박선화와 강지훈은 유하를 향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 강지훈은 실수를 가장해 뜨거운 찻잔을 유하의 손등 위로 우연히 쏟았다. 유하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리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준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이다. 그는 유하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강철 같은 힘으로 지훈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아, 조심해야지.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 그의 말에는 어떤 위장도 없었다. 날 것 그대로의 위협이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더 이상 그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유하의 명백한 보호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한 것이다. 박선화의 얼굴이 굳어지고 강지훈은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 사건 이후 저택 안에서 누구도 감히 유하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은 더욱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녀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다. 공유된 위험은 두 사람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서구의 지도를 펼쳐놓고 상의하다가 스치는 손끝, 그녀가 새로 그린 디자인 스케치를 보고 무심코 던지는 그의 날카로운 촌평, 늦게까지 일한 그의 손에 난 작은 상처를 그녀가 치료해주는 소소한 순간들. 그들의 대화는 계약 조건이 아닌 서로에 대한 것으로 조금씩 채워져 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과 외로움을 보았고, 그는 그녀의 조용한 외면 아래 숨겨진 강인함과 따뜻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마침내 비밀 금고의 위치에 대한 작은 단서를 찾아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시집 속에 암호처럼 숨겨진 문구였다. 작은 승리감에 도취된 것도 잠시 서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유하였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저는 여전히 당신이 돈으로 산 가짜 아내일 뿐인데요. 강태주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그는 감상적인 대답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꺼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유일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니까. 그리고 당신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 고백은 그가 단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던 신뢰의 인정이었고 두 사람을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감정의 벼랑 끝으로 데려다 놓았다.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의 신데렐라 서유아, 알고 보니 사기극, 결혼 전 경쟁사 후계자와 은밀한 만남. 기사에는 유아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스타일의 흐릿한 사진 여러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사실은 경쟁사인 태영그룹이 심어놓은 스파이며 기업 비밀을 빼돌리기 위해 강태준과의 결혼을 이용한 사기꾼이라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물론 강지훈이 심어놓은 태영그룹의 직원이었다. 만남 또한 강지훈이 유아의 텍스타일 아트에 도움을 줄 공급업자를 소개해주겠다며 그녀를 속여 만든 자리였다. 모든 것이 유아를 무너뜨리고 아우라 그룹의 리더십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주가를 폭락시키려는 박선화와 강지훈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스캔들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며 아우성을 쳤다. 박선화는 언론 앞에서 깊은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배신당한 시어머니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은근히 강태준이 서유아와 이혼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론을 몰아갔다. 유아는 저택 안에 갇혔다. 대문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저택 안에서는 하인들의 차가운 경멸의 시선이 그녀를 찔러댔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태준만은 달랐다. 그는 유아를 의심하는 대신 적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를 불태웠다. 그는 유아를 저택 내부에 있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박선화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 두 사람은 곧바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의 충성스러운 김비서와 보안 전문가침을 동원해 기사의 출처와 사진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기사를 터뜨린 언론사는 태영그룹과 연결된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은 유하였다. 그녀는 공급업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 강지훈이었으며 그가 특정 카페를 고집하고 어색한 행동을 보였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강태준의 팀이 놓치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실을 떠올렸다. 박선화의 개인 서재에 매주 비밀스럽게 방문하던 의문의 퀵서비스 직원이 있었다는 것. 강태준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그 퀵서비스 직원이 스위스의 한 개인 은행에서 보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 선대 회장의 비밀 금고. 두 사람은 이미 시집에서 발견한 암호를 통해 금고의 위치를 파악해둔 상태였다. 이 스캔들이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는 동안 그들은 마침내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대신 암호화된 작은 회계장부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가 들어있었다. 장부에는 박선화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태영그룹과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하며
회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어 온 모든 범죄 행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마침내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우라 그룹의 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선화와 강지훈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선화는 회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열정적인 연설을 토해냈고 강태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사들이 동요하며 투표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침착하게 스캔들의 진상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언론사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강지훈이 모든 것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자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이어서 비밀 장부의 내용을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에 띄웠다. 수년간에 걸친 횡령,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경쟁사와의 추악한 거래 내역.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공개했다. 거기에는 아내의 배신을 모두 알게 된 아버지가 그녀와 다투던 중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그녀가 고의로 약을 주지 않고 죽음을 방치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자애로운 미망인이자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라는 박선화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그 뒤에 숨겨진 괴물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바라카는 박선화와 넋이 나간 강지훈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사들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서 강태준의 시선은 조용히 뒷자리에 서 있는 유하를 향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기를 원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완전한 승리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극적인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저택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고요했다. 박선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사라진 자리는 어색한 평화와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하인들은 이제 유하의 눈치를 보며 존중을 담아 행동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훨씬 희미하게 느껴졌다. 유하에게 이 정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전쟁은 끝났고 적들은 사라졌다. 이 집에서 그녀의 역할, 그녀의 존재 이유는 이제 소멸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다. 강태준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박선화가 남긴 법적 문제들을 처리하고 폭락했던 주가를 안정시키고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다독여야 했다. 그는 진정한 아우라 그룹의 주인이 되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한 거리가 생겨났다.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던 공모자 관계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짧은 눈인사와 형식적인 대화만이 텅 빈 복도를 오갈 뿐이었다. 유아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계약의 목적은 이미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방패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에 올 때 들고 왔던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다시 꾸렸다. 짐을 싸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녀는 병원을 찾아 몰라보게 건강해진 동생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녀도 자신의 진짜 삶으로
먼지 쌓인 배틀과 색색의 실이 기다리는 작은 공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강태준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것은 그저 함께 힘든 시간을 겪으며 생긴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유아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이혼 서류와 함께 정성껏 쓴 짧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편지에는 동생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그의 미래를 응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속의 동요를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이혼 서류.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그 순간 강태준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운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없는 이 거대한 저택을, 그녀의 조용한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공간을 상상하자 숨이 막혔다. 그의 평생을 지배해온 냉철한 이성과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지옥 같은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어느새 단순한 장기말이나 동맹이 아닌 그의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회사를 잃는 것보다 그녀를 잃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는 것을. 유아가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답지 않은 절박함이 묻어나는 행동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잠시 머뭇거렸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냉정하던 아우라 그룹의 CEO는 온데간데 없고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가지마.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는 서툴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이용할 생각뿐이었던 것, 그녀를 그저 도구로만 여겼던 것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과 고결함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재능, 자신의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 그리고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차가운 삶에 가져다준 따뜻함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끌리게 되었는지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유창하거나 시적이지 않았다. 투박하고 거칠고 그래서 더 진실하게 들렸다. 나는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았어. 모든 건 거래고 전략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는 유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아, 이건 계약이 아니야. 거래도 아니고. 그냥 내 곁에 있어줘. 돈으로 산 가짜 아내 말고 내 진짜 파트너로. 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때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가 애써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아픔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이 어렵고 복잡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차오르는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 위를 덮었다.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맞닿은 두 사람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고요한 폐허 위에서 외로웠던 두 개의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서재 안에 내려앉은 그의 고백은 이제 막 시작될 진짜 사랑의 서곡이었다. 고백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차가운 긴장감이 아닌 달콤하고 희망에 찬 어색함이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강태주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유아는 놀라움에 살짝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다. 어젯밤 그녀가 서명했던 이혼 서류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그가 아침 일찍 정원에서 직접 꺾어온 듯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모든 순서가 엉망이었어. 그가 말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나와 첫 데이트를 해줘. 그는 그녀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대신 그녀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유아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갔다. 활기 넘치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 작은 공예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 그리고 마침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녀의 작은 공방 짜임으로.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그곳의 소박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색해하는 대신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는 유아가 배틀에 앉아 색색의 실을 엮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각 직물의 차이점과 전통 염색 기법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가난하지만 재주 있는 여자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위대한 예술가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날 오후 따스한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외로웠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세상을 믿지 못하게 만든 새어머니의 배신에 대해 털어놓았다. 유하 역시 아픈 동생을 돌봐야 했던 힘겨웠던 시간들과 자신의 작은 브랜드를 향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가장 깊고 연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대역 신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강태준과 서유아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유하를 거대한 연회장으로 이끌었다. 지난번 갈라쇼가 열렸던 차가운 공간은 수천 개의 촛불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터무니없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직접 디자인한 작고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 반지는 갈라쇼에서 그녀가 그렸던 바로 그 전통 매듭 문양을 섬세하게 담고 있었다. 서유하.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나와 진짜로 결혼해주겠어?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그것은 그들의 차갑고 거짓된 시작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진정한 청혼이었다. 유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첫날 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처음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같은 방, 같은 침대였지만 공기는 더 이상 두려움과 침묵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불빛, 사랑이 담긴 속삭임과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가득 찼다. 지독한 전쟁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에게서 완전한 안식을 찾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서유아의 텍스타일 브랜드 짜임은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존경받는 예술가 서유아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자신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갤러리에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아우라 그룹 역시 변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유화의 영향으로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고 한국의 전통 예술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자주 머물렀다. 특히 그의 아내를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해졌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화려한 갤러리나 딱딱한 이사회가 아닌 저택 한편에 있는 작은 유리 온실에 있었다. 한때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유아는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온실 안에는 꽃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조용하고 완전한 행복이 가득했다. 그렇게 가난했던 그녀는 첫날 밤의 비밀로 인해 시작된 인연의 끝에서 한 남자의 세상과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게 되었다.